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누구와 함께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3월 1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지금 크레딧 스위스 은행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실 텐데요.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공포가 유럽 시장을 덮쳤다. 차기 위험 대상 은행으로 지목된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하루 새 30% 가까이 폭락하면서다. 이 크레딧 스위스 그룹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이네요. SNB 사우디 내셔널 뱅크의 아마르 알쿠다이리 회장은 15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때문에 CS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됐다면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재정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트리 증권거래소에서 30% 가까이 주가가 떨어지고 사상 최저치인 1스위스 프랑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어제 유럽 시장이 이제 뭐 3%가 넘는 하락을 했고요. 어제 요 뉴스가 어젯밤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어제 저도 새벽 1시까지 미국 시장은 좀 보다잤는데요. 요 영향 때문에 금융 관련주들이 또 많이 이제 좀 빠졌었습니다. SBB나 시그니처 은행 등 미국 중소지역은행이 연이어 파산하면서 고조된 금융권의 위기감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크레딧 스위스의 동료가 현실화되자 이 BNP 파리바랑 코메르츠방크, 유니크레딧 등 다른 유럽 주요 은행까지 주가가 10%가량 빠지면서 동반 폭락장을 연출했고요. 이 크레딧 스위스 위기설이 작년부터 불거졌는데요. 이 회사가 2021년 파산한 영국 그린실 캐피탈과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탈에 대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주가는 1년 새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 아케고스 캐피탈이 재작년 21년 4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왜 제가 그걸 기억을 하냐면 21년부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이 아케고스가 15조 원 넘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확 꺾이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뭐 미국 시장은 21년 11월에서 작년 1월 초까지 이제 뭐 계속 랠리가 있긴 했었는데, 그때 결국은 제가 과거에 이 업계에 있다 보면요, 이 파생상품,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분들이 크게 손실이 나거나 소위 말해서 이제 깡통을 자는 경우가 장이 나쁠 때도 나오지만 장이 좋을 때 방심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21년도에 제가 20년 코로나 직후에는 주가가 싸니까 그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라도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고 했다가 21년 3,100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레버리지 포지션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이제 30%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장이 좋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때 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포지션을 과도하게 갖고 계시다가 이 아케고스
회사가 이제 그 청산이 돼 버렸죠. 뭐 빌황 대표님은 제가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존경하는 분이고 뭐 만나뵌 적은 없지만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때 당시에 또 영국 그린실 캐피탈이라는 데가 또 파산을 했었나 보네요. 이 양쪽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쌍코피 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양쪽에서 이제 손실을 보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크레딧 스위스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내내 나왔던 것 같은데 주가가 거의 90% 빠졌더라고요. 아무튼 21년과 22년 회계연도의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고 인정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이제 키웠습니다. 유럽 주요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국채 금리는 급락했고요. 채권은 이제 가격이 올라갔고요. 미국에서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이제 떨어졌죠. 2년물이 지금 이제 3%대로 들어갔고 10년물도 3.5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쭉 밑에 뭐 차트도 나오는데요. 하루 만에 20% 이상, 20% 넘게 폭락한 CS 주가라고 차트도 나오고,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설이 심화한 것은 두 차례의 미국 중소은행 파산 이후 단 며칠 만인데 미국의 지방은행을 강타한 문제들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이동 중이라는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이게 멀쩡하던 은행이 확 빠지면 이번 미국의 SBB 은행이나 요런 일들이 SBB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걱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건 또 다른 문제였고 실제로 1년 내내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거의 스위스 프랑 하던 게 지금 1.62까지 빠졌으니까요. 한 1년 반 동안. 그리고 요 문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이 방어막을 뭐 내려놨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우디 국립은행 회장이 추가 유동성 공급을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고, 언제 최대 주주가 됐는지 위에 나오네요. 21년 대규모 투자 손실로 공경에 빠진 크레딧 스위스가 지난해 11월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자금을 수혈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했었고요. 그때 사우디 국부펀드가 37%를 소유하고 있는 사우디 국립은행이 크레딧 스위스 지분 9.9%를 15억 스위스 프랑 약 2조 1,400억 원에 인수한 후 단숨에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잘못 잡았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날 추가 유동성 공급은 거부했고, 법적으로 뭐 10% 이상 보유할 수 없는 법 규정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이상 이제 돈을 넣으려니까 약간 후달리는 것도 있었겠죠. 크레딧 스위스를 둘러싼 불안한 움직임은 핵심 인력의 이탈에서도 감지됐다고 합니다. 이날 인도 매체 머니컨트롤 등에 따르면 20년 넘게 크레딧 스위스에 몸담아왔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공동 책임자인 닐칸스 미슈라는 최근 회사를 떠나서 인도 엑시스 은행으로 적을 옮기기로 했다네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 겸 투자자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쓰신 분인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SBB 파산에 이어 무너질 가능성이 큰 은행으로 크레딧 스위스를 지목한 바 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예고한 인물로도 유명하고요. 그런 것까지 예고하셨네요. 그냥 이 베스트셀러를 쓰신 게 아니라 굉장한 내공이 있으신 분인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영국 그린실 캐피털과 요 아케고스 캐피탈에 대한 투자 실패로 지난해 4분기부터 한 156조 원 이상이 인출되는 등 고객들의 계속된 현금 출금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아까 채플미였었나요? 채플미에서 우리 최상무가 CS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작년 4Q에 거의 예금의 한 45%가 인출이 됐더라고요. 여기 이제 156조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의 한 350조 원 정도의 그 예금이 중에 한 156조 원이 이제 확 빠져나갔더라고요. 은행이 고객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이달까지 인출 행렬은 이어졌다고 하고요. 울리히 크레딧 스위스 CEO는 이날 SBB와는 달리 크레딧 스위스는 고품질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순자산 유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역전되지는 않았다. 크레딧 스위스는 5개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야,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좋아져서 또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5개분기 연속 적자가 이어졌었네요. 영업수익 또한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지난해 4분기에는 13억 2천만 스위스 프랑의 손실을 기록했고 기업금융 IB 사업 부문에서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73%나 급감을 했고요. 크레딧 스위스가 자랑하는 WM,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은행들 간판에 보면 WM 센터 뭐 이런 거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관리 사업 부문도 고객 자금 이탈 영향으로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무디스가 전날 미국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또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미 법무부와 SEC가 SBB와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회의 끝나고 뭐 요 얘기 좀 하다가 그런 얘기도 저희 직원이 하더라고요. 그 CS에서 그 고객 명단이 또 유출이 되면서 제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스위스가 이제 중립국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부자라든지 뭐 하물며 그 북한 김정일 옛날에 뭐 그런 계좌도 스위스에 있다. 그리고 뭐 그다음 북아프리카의 여러 독재 국가들의 독재자들의 그런 계좌들이 다 스위스에 있다. 왜냐하면 비밀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니까. 그랬다가 그 명단이 유출되면서 돈이 또 많이 빠졌다 나갔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명단 유출 뭐 이런 것부터 이 회사가 시스템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런 거에서 이제 하나의 신뢰에 금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아까 아침에 보니까 이제는 시가총액이 한때 이제 100조가 넘었다가 지금은 12조, 뭐 10조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 스위스 중앙은행이 개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회사는 살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나라 뭐 외환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대로 가고 베어링이 지금 ING 베어링이 된 것처럼 주인이 빠르게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 같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느냐. 2008년도에 리만 사태 있고 그죠? 2009년, 10년, 11년도에 돈을 막 뿌리다 보니까 그때도 물가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2011년도에 유가가 110, 120까지, 130까지 그때도 거의 그 정도까지 다시 올라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터진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저축은행도 망하고 유럽에 그죠?
유럽의 남유럽 위기가 터졌었습니다. 그죠? 남유럽 위기가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제일 먼저 터졌는데 11년에서 12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때 이제 CDS 프리미엄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많이 나왔죠. 지금도 어젯밤에 CSE 크레딧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했다. 뭐 이런 게 나온 것처럼 11년, 12년, 13년까지 엄청나게 남유럽 위기가 있으면서 대공황이 오느냐, 금융위기가 다시 재현되느냐 했지만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격 나선 구글, 세일즈포스도 참전, 생성형 AI 전쟁 2라운드. 그 아까 최상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아케고스 펀드에 뭐 돈이 왕창 들어왔다. 아케고스가 아니고 뭐죠? 그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예. 돈 너무 우리 캐시우드 누님이 운영하시는 그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에 돈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그죠? 금융 위기 상황이면 그런 기업들 다 망할 수 있으니까 돈을 빼야 되는데 금리가 이제 떨어지겠구나.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겠구나.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 성장주에다 돈이 왕창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로소프트 요 기사 얘기 이제 해야죠. 챗GPT 관련된 뭐 바로 위에 미국 변호사 시험 보게 했더니 챗GPT 놀라운 성적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챗GPT 이제 4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인지 아니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하니까 다른 회사 관련된 기사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챗GPT 신드롬에 이어서 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AI 모델 GPT-4까지 공개되면서 주요 테크 기업 간 생성형 AI 경쟁이 더욱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빅테크들은 앞다퉈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15일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구글 클라우드는 구글의 각종 서비스에 생성형 AI 기능을 대거 도입한다고 밝혔고요. 메일 서비스 Gmail하고 온라인 문서 도구인 구글 독서에는 글쓰기 AI를 드릴 예정이고요. 원하는 주제를 입력을 하면 AI가 초안을 작성해 준다고요? 와, 영업 직군 채용 공고라고만 치면 직무 상세 내용과 지원 자격, 우대사항 등을 AI가 알아서 써주는 식이다. 초안이 나오면 이용자가 클릭 몇 번만으로 말투 등을 조정할 수 있고요. 업무상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공식적인 어조를 클릭해 문장을 자동 수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뭐 공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양식 템플릿을 막 이제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그거 다 유료로 다운받아야 되는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AI가 이렇게 아예 초안을 딱 만들어주네요. 이런 템플릿 제공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날 구글 클라우드는 상대방과 여러 번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AI로 요약하는 기능, 이를 기반으로 AI가 보고용 자료를 만드는 기능 등도 소개를 했고요. 기업 기관을 겨냥한 생성형 AI 서비스도 늘린다고 하네요. 생성형 AI 앱 빌더도 선보였고요.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이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생성형 AI 앱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접목 오피스 제품군 공개 행사를 하루 앞두고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나서서 챗GPT 기능을 더한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일즈포스가 자체의 생성형 AI인
아인슈타인 GPT를 공개를 했고, 세일즈포스의 AI 소프트웨어 이 아인슈타인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AI로 고객관계 관리 CRM 지원에 특화했다. 요거는 지난번에 읽어봤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도 여러 올리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상반기에 검색에 특화한 서치 GPT를 내놓을 계획이고, 카카오도 한국어 특화 AI 언어 모델 코 GPT를 활용한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고, 지난주에 누가 카카오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기능이 된다고 저한테 보여줬었는데요. 예. SK텔레콤은 연내 자사 대화형 AI 서비스 ADAS에다가 챗GPT 모델을 접목을 해서 내놓고, KT는 올해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믿음, 이름이 믿음이네요. 믿음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유럽, 미국 뿌리치고 용인 선택, 삼성 반도체 중심은 한국이다 라고 하면서, 네,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된 주가들이 다 좋은데요. 요 기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용인의 세계 최대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정부 6대 첨단 산업, 15개 산단 육성, 550조 민간 투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정부가 경기 용인에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요.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에다가 5개 최첨단 파운드리를 졌네요. 반도체 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등 총 300조 원을 투자한다. 산업계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윤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요 얘기가 15일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네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6대 핵심 과제와 전국을 첨단 산업 기지로 조성하는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략이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다.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20년간 총 300조 원을 투자해서 용인 클러스터에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짓네요. 이게 삼성전자 지금 평택 캠퍼스의 2.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2042년까지 20년 동안이니까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보면 되고요. 그 4년에 공장 하나씩 들어선다고 보면 된다, 그죠? 용인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가 되면 경기 남부의 기존 반도체 생산 기지와 용인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고요. 윤 대통령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를 포함해서 미래차,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이렇게 6개 첨단 산업에서 5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하고요. 이 투자에는 삼성하고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하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육성, 세제 등의 지원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두 번째는 혁신 인재 양성, 세 번째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그렇죠.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튼튼한 생태계 구축, 그리고 투자 특구, 통상 역량 강화 등을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포스트 평택 부지로 경기 용인시 남사읍을 낙점을 했고요. 삼성이 왜 이곳을 택했는지는 지도를 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다네요. 경부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동탄역에서 멀지 않고 기존 반도체 생산기지인 화성과 평택의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도가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제 기흥으로 빠지면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있고요.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삼성전자 이제 화성 캠퍼스. 예, 여기 작년에도 2번이나 이제 제가 강의하러 지하철 타고 또 한 번 무슨 버스 갈아타고 빨간 버스 갈아타고 마지막에 초록색 버스 한 번 갈아탔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 쭉 내려가면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나오는데 그 가기 전 왼쪽에 용인, 여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되고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거기서 좀 더 쭉 가면 보이네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미국, EU 등 주요 국가로부터 공장을 지어달라는 러브콜과 압박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용인을 차세대 평택으로 점찍은 건 반도체 공장이 경제 안보에서 지니는 중요성 때문인데요.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국내 총생산 GDP의 5.6%, 전체 설비 투자액의 24.2%, 총 수출의 19.4%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이에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 지금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40% 이러니까 무역 수지에도 크게 이제 타격을 지금 주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어제 이제 유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유가가 빠지면서 무역 수지가 충분히 이제 개선될 여지가 생겼고요.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재고 소진이 빠르게 좀 이루어지면 이게 원화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아까 보니까 한 1310원, 12원 정도 하는데요. 아무튼 요 정도 우리나라 총 수출의 20% 지금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차세대 공장이 미국이나 EU로 가게 되면 반도체 생산 중심국이라는 한국의 위상도 크게 낮아지고 글로벌 소부장 업체와 팹리스 등이 몰려와 누릴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대형 반도체 생산 기지를 유치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도 이게 남는 장사인 게 용인 클러스터와 기존 반도체 생산기지인 기흥, 이천, 평택, 화성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기 때문이고요. 반도체 연관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의 우수 인재를 집접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가 용인에 들어설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TSMC 추월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인 대만 TSMC에 지금 40%포인트 뒤진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TSMC가 거의 53, 55, 56 이렇고, 그죠? 삼성전자가 13, 14, 15, 16 요 정도 있다 보니까
40% 차이가 나는데 기술력은 대등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 5나노미터 이하 파운드리 공정은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런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생산 시설 부족과 같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서 파운드리 생산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마련됐고, 용인에다가 300조 원이 투자되면 700조 원에 달하는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와 160만 명 수준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외신들은 한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 동참했다고 긴급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라면서 삼성의 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를 선도하겠다는 한국의 야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가 갈수록 이제 강화되면서 저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결국은 이제 돈이 있으면 뭐 식량부터 시작해서 무기 여러 가지 뭐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누가 많이 상대방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오느냐, 그게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고, 뺏어온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내 돈을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에서 국가 경쟁력은 결국은 얼마나 많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기업이 저는 장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수. 옛날에 삼국지에도 보면 이쪽에서는 유비관우 장비, 저쪽에서는 여포도 나오고 막 사마이랑 제갈공명이랑 막 싸우는 장면에서 장수들 있잖아요. 저는 기업들 보면 기업이 장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뭐 제가 기업가가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국가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장수들이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의 장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주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도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너무 미국 기업들한테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좋으냐, 한국 시장이 좋으냐 해서 미국 시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였었는데, 예, 그런 변화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미래차 글로벌 빅3 도약에 95조 배팅, 2차 전지는 1위 정조준. 예, 그 비슷한 관련된 기사라 가지고요. 예, 가져왔고요.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일본 토요타,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서 전 세계 판매 3위에 올랐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잘했는데, 아유, 근데 주가는 왜 이래? 거기에 이제 많이들 실망하셨을 건데요. 2010년 미국 포드를 제치고 5위를 차지한 뒤, 그때는 포드 제치고 5위 차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4%에서 2012년도에 되면 8.9%까지 올라가고요. 그때는 뭐 주가가 차화정, 뭐 전차부대, 그리고 7공주 전부 이제 자동차가 주도를 했을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좋았는데, 지금은 세계 판매 3위에 올라갔는데 주가가 너무 2021년 초에 확 당겨 놓다 보니까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등 미래차 부문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는 중국의 BYD 그리고 미국 테슬라 등에 이어 6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LG엔솔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2차 전지 3사 역시 지난해 공급량에서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점유율은 모두 떨어졌다. 세계 1위인 중국 CATL과 BYD 등이 더 큰 폭으로 판매량을 늘렸기 때문이고요. 정부가 15일 발표한 이 첨단 산업별 육성 전략에서 미래차 글로벌 3강
2030년 2차 전지 세계 1위를 목표로 내세운 배경인데요. 주요 기업도 2026년까지 미래차 부문에 95조 원, 2차 전지에는 39조 원을 투자하는 등 정부의 밑그림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밑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국내에 63조 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미래차 2차 전지 육성 전략 글로벌 3강 도약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2022년에서 25년 국내 투자 계획 전동화에다가 16조 그리고 미래 신사업에다가 8조 9천억 그리고 내연기관 사업에다가 38조 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네, 조금 밑에 읽어볼게요. 미래 성장 핵심인 전동화에 16조 2천억을 투자하고요. 전기차는 물론 수소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PHEV 등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고 로보틱스 그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이런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8조 9천억을 투입하고 기존 내연기관차의 상품성과 서비스 향상 등에 가장 많은 38조 원을 또 투입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에 21조 원을 또 투자하고요.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지난해에 35만 대였네요. 35만 대에서 2030년에는 144만 대로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답니다.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 323만 대의 45%를 국내에서 맡을 계획이고요. 2030년 되면 전기차를 323만 대 예상을 하고 있군요. 예,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합쳐가지고 한 750만 대 전후 생산을 하니까요. 여기서 320만 한 전체 자동차의 한 40% 예상한다 그죠?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12%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탑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고 미래차 3강을 위해서는 배터리 생산 용량 확대가 필수고 정부가 2025년까지 국내 배터리 생산 용량을 연 60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2021년 대비 1.5의 수준이고 전기차 약 8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예, 그 밑에 기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 179조, LG 54조 투자를 해서 대기업 첨단 어벤져스라고 돼 있는데 요 부분이 비슷한 기사다 그죠? SK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에 집중하고요. LG는 미래차 등 기술 경쟁력 확보 요 부분에서 SK그룹이 투자금 대부분을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이른바 BBC 산업의 국내 기반 시설 확충 및 연구 개발 확대에 투입을 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청주의 신규 반도체 생산 공장 M15X에 5년간 15조 원을 투자하고 이어서 SK 실트로 주 SK 머티리얼즈, SK ENS 등이 투자를 계획 중이다라고 되어 있고 LG는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부품 및 소재 사업 등 미래 자동차 분야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등을 핵심 투자처로 정했다고 합니다. 전체 투자 금액의 81.4%인 44조 원을 이 분야에 투입한다. 81.4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엔솔의 지분율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미래차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점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고 나머지 10조 원은 AI 및 소프트웨어, 바이오,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LG 관계자는 당장 글로벌 경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중국 넉 달 만에 열린 지가 내수 경기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왕정 차장이 이 부분을 보여줬는데 제가 자세히 표를 보다 보니까 이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 지금 표가 나오잖아요. 예, 소매 판매 증가율이 작년 10월 11월 달에 이제 마이너스 5.9%까지 떨어졌다가 11월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지나치게 이제 봉쇄를 강화하면서 이 시위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고, 이런 영향이 우리 국내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근데 소매 판매 증가율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웜의 신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화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